월스트리트에는 모두가 믿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그 금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쓰레기 채권. 그는 그 더미에서 수백억 달러의 금맥을 캐냈습니다. 기업은 살아났고 자본은 폭발했고 월스트리트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전통 금융계는 그를 이단자라 불렀습니다. 위험하다고, 미쳤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건 오직 하나,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은 돈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곳엔 권력, 탐욕, 그리고 범죄의 냄새가 따라오죠. 천재인가, 투기꾼인가, 혁신가인가, 금융범죄자인가. 월스트리트를 재설계한 남자, 그리고 결국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한 이름. 이것은 세상을 바꾼 금융연금술사 마이클 밀켄의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엔시노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죠. 이 아이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숫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이 소년은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온 회계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숫자는 냉정하게 진실만을 말한다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미 이 청년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리더십도 탁월했죠. 당연히 명문대학 입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부의 자랑, 버클리 대학교였어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브래독 히크먼이라는 학자의 연구였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신용 등급이 낮은 고위험 채권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우량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낸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건 그냥 흥미로운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시험 끝나면 까먹을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그는 여기서 거대한 기회를 봤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외면하는 기업들에게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를 바꿔놓을 혁명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1968년 버클리를 우등으로 졸업한 뒤 그는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이었죠. 그곳에서 금융 이론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했고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졸업 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인류 투자 은행들이 그를 원했는데 그는 이류 회사인 드렉셀 파이어스톤을 택했거든요. 드렉셀은 1838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회사였습니다. 19세기에는 철도 건설에 자금을 대주며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명문이었죠.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쟁력을 잃어갔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쇠락하는 회사였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니까요. 1970년대 초반 드렉셀의 채권 거래 데스크 한 구석에서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정크본드라니 쓰레기나 다루는 거 아냐.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라고 불리는 채권들을 찾아냈어요. 한때는 우량 등급이었다가 추락한 회사채들이었죠. 시장에서는 10센트, 20센트에 거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채권들을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겉으로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가려냈죠. 그리고 그 채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고객들에게서 받은 소액 자금으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수익이 났어요. 다른 트레이더들이 무시했던 것들에서 돈을 벌어낸 겁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작은 트레이딩 데스크가 회사 전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 사람이 그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프레드 조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셉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엘리트였지만 화려한 배경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드렉셀의 경영진으로 올라선 뒤 이 천재 트레이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둘의 조합은 완벽했어요. 한 명은 금융 천재였고 다른 한 명은 뛰어난 협상가였습니다. 조셉은 고객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밀케는 숫자를 계산하고 시장을 분석했죠. 첫 번째 큰 성공은 1975년에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197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고 리츠 채권들은 정크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으려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밀케는 헐값에 거래되는 리츠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고 조셉은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회사들을 안정화시키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1976년이 되자 드렉셀은 미국 전역 130개 활성 리츠 중 95개의 거래를 주도하게 됩니다.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겁니다. 1970년대 후반의 미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물가는 연간 13% 이상 치솟았고 실업률은 8%를 넘어섰죠. 경제 성장은 거의 멈춘 상태였어요. 전통적인 은행들은 대출을 꺼렸습니다. 위험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밀케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봤어요. 은행이 외면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고수익 채권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뮤추얼 펀드,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을 설득했어요. 위험은 있지만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고 밀켄의 명성은 높아졌죠.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1978년 밀켄은 파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어요. 월스트리트를 떠나겠다는 건 금융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이야말로 모든 거래와 정보가 모이는 중심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LA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드렉셀 경영진은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캘리포니아로 옮긴 뒤에도 그의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속화됐죠. 1980년대 초반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스티브 윈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작은 카지노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큰 꿈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화려한 카지노 리조트를 짓겠다는 거였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1억 달러였는데 윈의 회사 순자산은 겨우 1,000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연간 수익도 300만 달러 정도였죠. 어느 은행도 이런 사람에게 거액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케는 달랐어요. 그는 윈의 비전을 봤습니다. 도박 산업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죠. 밀케는 무려 1억 6천만 달러를 조달해줬습니다. 정크본드 발행을 통해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골든너겟 애틀랜틱 시티는 개장하자마자 엄청난 수익을 냈고 윈의 개인 자산은 하룻밤 사이에 2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폭증했죠. 이 거래로 밀케는 단순한 트레이더가 아니라 금융혁명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네트워크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반 보스키라는 투기꾼이었죠. 보스키는 기업 인수합병에 베팅해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인수될지를 예측하고 그 주식을 미리 사두는 방식이었죠. 1980년대 초반 그는 이미 2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보스키는 더 큰 판을 원했고 결국 밀케를 찾았습니다. 드렉셀은 보스키의 회사를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줬죠.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금융 거래였습니다. 보스키의 화려한 성과 덕분에 투자자들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선택은 곧 드러나게 될 치명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이름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는 아직 알지 못한 채 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미국 경제의 황금기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로 시장은 활기를 띠었고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돈 잔치였죠. 1983년이 되자 밀켄이 이끌던 고수익 채권 부서는 드렉센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트레이더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밀켄은 더 큰 게임을 바라봅니다. 바로 적대적 인수 합병이었죠. 원래 기업을 인수하려면 먼저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거나 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이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인수는 자연스럽게 경영진의 동의를 얻는 우호적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밀켄의 정크본드는 이 질서를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인수자는 현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수를 선언한 뒤 그 거래 자체를 담보로 정크본드를 발행했고, 높은 이자를 약속하자 시장의 돈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단숨에 거대 기업을 삼킬 자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기업 인수는 허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었고, 그 새로운 무기를 쥔 사람이 마이클 밀켄이었습니다. 1983년 넬슨 펠츠라는 사업가가 내셔널 캔이라는 대기업을 노렸습니다. 1902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포장재 회사였죠. 하지만 1980년대 초에는 비효율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패츠는 자신의 작은 회사 트라이앵글 인더스트리를 통해 주당 41달러의 공개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경영진은 깜짝 놀랐죠. 격렬한 협상 끝에 가격은 주당 42달러로 올랐고 총 4억 6,500만 달러짜리 거래였어요. 펜츠에게는 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켄을 찾아갔죠. 드렉셀은 3억 6,500만 달러의 정크본드를 발행해줬어요. 내셔널캔의 자산을 담보로 한 거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였지만 밀켄은 펠츠의 능력을 믿었어요. 1986년 초 펠츠는 회사를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1억 6,2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비평가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더 대담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1985년 억만장자 로널드 펄먼이 타깃으로 찍은 건 레블론이었습니다. 1932년에 탄생한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였지만 80년대 초엔 경쟁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죠. 펄먼은 자신이 소유한 슈퍼마켓 체인 팬트리 프라이드를 앞세워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제안은 주당 40달러 50센트, 총 19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레블론 경영진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해 독약 조항, 즉 신주를 대량 발행해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방어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하지만 펄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쟁 입찰자가 등장하면서 가격은 계속 뛰었고 결국 그는 주당 51달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밀케의 드렉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11월 21일 마침내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레블론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미국 기업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규모도 역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충분한 정크본드만 있으면 누구든 거대 기업을 노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1985년까지 밀켄은 월스트리트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 한마디로 수십억 달러가 움직였어요. 고객들은 그를 거의 교주처럼 따랐습니다. 그가 추천하는 채권은 무조건 샀죠. 그는 뉴욕이 아닌 LA에서 일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전국을 뒤덮었어요. 보험회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모두가 그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성공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밀켄의 주변에는 이미 위험한 인물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이반 보스키였습니다. 그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터지기 직전에 기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사들이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차익 거래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었다는 점이었죠. 1986년 증권거래위원회는 마침내 보스키를 덫에 걸어 체포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제안을 내놓죠.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거래였습니다. 보스키는 협조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한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바로 마이클 밀켄이었습니다. 보스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PC바우 코퍼레이션이었죠. 보스키는 이 회사의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했지만 실제로는 밀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물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소유를 숨기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정크본드로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혁신가는 더 이상 외부의 공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시스템의 그늘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이 되었죠. 1987년은 밀켄에게 최악의 해였습니다. 수사는 계속됐고 10월 19일에는 더 큰 충격이 왔어요.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 대폭락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 508포인트나 떨어졌죠.
역사상 최악의 하락률이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정크본드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고위험 채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밀켄이 10년 넘게 쌓아온 시장이 하루아침에 붕괴 위기에 처한 거죠. 그는 필사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수사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이제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1988년 수사가 밀켄을 정면으로 겨냥하자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형사 기소를 피하는 조건으로 5억 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사실상 합의금이었죠. 개인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전례가 없을 정도였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합니다.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작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먼저 회사에 가해졌습니다. 1989년 3월 밀켄의 기반이었던 드렉셀 버넴 램버트가 무너집니다. 회사는 조직적인 증권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인정했고 6억 5천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였습니다. 드렉셀은 살아남지 못했고 곧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조직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밀켄 자신뿐이었죠. 1990년 4월 밀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검찰과의 협상에 응합니다. 그는 증권 사기와 공모 등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 대가로 부과된 벌금과 배상금은 총 6억 달러, 개인에게 내려진 처벌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형량은 원래 10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협조하면서 형은 감형되었고 결국 그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 3월 밀켄은 네바다주의 최소 보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정크본드의 제왕이 죄수복을 입게 된 거죠. 언론은 난리였어요. 1980년대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상징하는 인물이 감옥에 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93년 1월 22개월 만에 그는 석방됐습니다. 출소 조건은 가혹했어요. 평생 증권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죠. 10세의 나이에 경력이 끝난 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조용히 은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밀켄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1990년대 초반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그는 암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켄 가족 재단을 설립해서 의학 연구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특히 전립선암 연구 분야에서 그의 기여는 엄청났어요.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 분야에도 투자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증권업에서는 손을 뗐지만 투자는 계속했습니다. 사모펀드 형태로 다양한 기업에 투자했는데 여전히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요. 2023년까지 그의 개인 자산은 3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범죄자에서 자선가로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죠. 2020년 2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켄에게 전면 사면을 내린 거예요. 30년 전의 범죄 기록이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트럼프는 밀켄의 자선 활동과 의학 연구 기여를 사면 이유로 들었어요. 찬반 양론이 뜨거웠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했고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끼리 봐주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밀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금융을 혁신한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탐욕에 눈먼 범죄자였을까요? 그는 분명 시장을 바꿨습니다. 은행이 외면하던 기업들의 자본을 공급했고 고위험 채권을 통해 성장의 문을 열었죠. 오늘날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그가 뿌린 씨앗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내부자 거래에 연루됐고 시장을 조작했죠. 1980년대 말 정크본드 시장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혁신은 있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켄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그를 자본시장을 확장한 선구자로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1980년대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로 봅니다.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는 천재였고 동시에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한 개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때 시장은 균형을 잃고 부패로 기울게 됩니다. 밀켄의 몰락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견제가 사라진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켄은 출소 이후 자선가로 변신해 암 연구와 의료, 교육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았습니다. 진정한 속죄였는지 이미지 회복이었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선택이 사회에 실제 변화를 남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크본드는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되었고 여전히 수익과 위험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월스트리트 곳곳에 남아있는 거죠. 마이클 밀켄, 정크본드의 왕.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시대와 함께 몰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죠. 그의 삶은 마치 그가 거래했던 채권들처럼 고위험 고수익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비참한 실패, 그리고 놀라운 재기까지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던 거죠.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자본주의의 초상입니다. 기회와 혁신, 탐욕과 붕괴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의 얼굴 말이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밀켄은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